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오늘 지금 2부에서 논의할 내용은 보수 집권 9년간에 무엇을 사과해야 되나 네. 이런 주제인데요. 네네. 자, 이건 지금 엊그제 있었던 김할배의 사과. 네. 네. 네, 김종인 이제 국민의 똥당 이제 비대위원장이 뭐 사과랍시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사과 몇 번 했니 어쩌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언론에서는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사과는 무엇을 사과하는지를 봤더니 첫 번째가 뭐 특정 뭐 기업 뭐 재벌 얘기 삼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명박이 BBK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그 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다. 그래서 이게 뇌물이다.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엔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이제 청탁을 받고 지원했다. 결국 삼성과의 어떤 결탁을 받아서 이제 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제 최순실이라는 이제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이 사고의 두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웃긴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첫 번째, 소장님께서도 진짜 말씀을 하셨지만, 김종인은 뭐 남 일을 가지고 사과할 게 아니라 본인의 인생의 일을 가지고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과연 물론 뭐 삼성과 결탁을 하고 이러저러한 일을 벌인 것과 뭐 최순실이라는 비선이 뭐 어떤 뒤에서 활동했다는 것도 물론 뭐 작지 않은 일이고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저는 특히 최근 이제 문가리가 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행동에 또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것이 좌빨로만 치부할 수 없는 보수 집권 시기에 있었던 잘못된 일에 분명히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점이 많이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작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던 그 계기가 된 2016년에 총선이 저 김종인이 민주당에서 지휘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선거 끝난 이후까지도 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2016년 내내 박전의 정권의 붕괴에서 뭐 거국 내각을 연립 정부를 만들자 뭐 이런 논의도 나오고, 거기에 총리 후보로도 거론됐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상대 진영에 있으면서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는데, 거기 지금은 여기 와서 또 그거를 사과한다라는 입장에 서는 이런 역할이 참 웃기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뭐 경찰이 한 편이 있고 강도 한 편이 있는데 강도 편에 서 있다가 어느 날 경찰 조직의 잘못에 대해서 이 사과를 한다.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겁니까?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또 요즘 최근에 있지 않습니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라고 그 뭐 원전 수사 관련해 가지고서 열심히 뭐 변호하고 검찰이 압박 수사를 하다가 그 검찰을 관장하는 이제 법무부 차관의 자리에 와 있던 거 굉장히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또 한 명 더 있다. 안철수. 네네네. 저기 문가리 저 박원순이 당선시켜서 세번하게 해주고 문가리 정권에 되도록 2012년에 선거 때 밀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 4년입니까? 통합해가지고 당 대표를 맡고 공동 대표를. 그랬던 사람이 또 정권의 심장에 비수를 옮겼다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요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나 진짜. 정권이 오늘날 저래 되는데 다 일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김정은 위원장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 스스로 얘기했던 1980년 5공화국의 출범이 깃털이 됐던 국보위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것도 상당한 고위직으로. 그 다음에 이후에는 동아은행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돼서 처벌까지 받았고, 또 2012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 참여를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민주당의 총선 승리.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결코 거의 일정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정치 어떤 구계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플레이어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이런 잘못들은 내버려 두고 뭐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사과한다. 저 개인적으로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요즘 트렌드인 모양입니다. 저가 생각할 때 보수 집권 9년 동안 정말 사과해야 될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그 중에 저는 이제 제일 크게 꼽으라면 4대강 사업. 그래서 의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4대강 사업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장 그 국책 사업, 그러니까 진행되지 말았어야 되는 국책 사업일 뿐더러 이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때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공약 사업이랑 앞세워서 예산에 대한 예비 타당성 검토를 면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문가리가 좀 뭐 이른바 가덕도 신고강 등등 해서 국책 사업 모두에 이제 이러한 절차를 넣어서 이런 예산에 대한 예비 타당성 검사를 면제해 버리고 결국 이제 이런 4대강 논란이 벌어지면서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라에 돈이 뭐 수십 조씩 들어가지고 저 쓸데없는 땅 강바닥 퍼낼 돈이 있으면 차라리 우리 애들 밥이라도 공짜로 줘라. 그래서 그 당시에 정확하게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무상급식의 논란이 발생했던 것이고 그게 지금 무상복지냐 이런 정말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란. 그럼 여기에 또 그 감 잘못 잡은 오세훈이가 말도 안 되는 주민투표를 걸어가지고 사퇴해버리고 그리고 박원순이 이제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결국 이제 보수 정치 세력의 어떤 실패가 표면화되게 됐던 것들이 이런 4대강 사업과 분명히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다 많이들 잃어보셨겠지만은 이명박 정부가 이제 당선될 즈음에 사실은 저는 뭐 경제에 대한 문외아니어서 잘 몰랐지만 사실은 2006년 뭐 이런 때부터 사실은 이 국제적으로 어떤 경제 위기가 올 거라는 예측들이 꽤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만수 당시 재경부 장관이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그 과거에 정말 캐캐 묵은 그 얘기를 들어와서 그 정책을 내세운 데서 환율 상승을 유도해서 그 당시에는 대기업과의 유착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기업하고 유착에 의해서 고환율을 유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벌어졌냐면 물론 이제 그것이 조안은 어디서 문제가 벌어졌냐면 노무현 정부 때 그 후반기에 사실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그 환율에 관한 어떤 선물안을 연속적으로 6개월, 1년 동안 이제 하는 그런 금융 상품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히 이제 그 저환율로 인해서 수익 악화를 고민하던 수출을 많이 하는 그 주도하고 있는 그런 중견 기업들한테 대량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환율이 이제 급등하게 되니까 해당 기업이 막대한 환차익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보게 되었고 결국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수출로 인한 그런 그 수익이 국내 기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으로 다 빠져나가는 결과가 사실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고 비교해 보자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된 키코 같은 이제 그 환율 상품, 환해지 상품이 사실상 금융 사기라는 어떤 그래서 강력하게 행정 제재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이에 대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위험한 금융 상품이 각 기업들에 거래될 동안 이것도 규제하지 않았고 문제가 터져도 규제하지 않아서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얻어야 될 그런 수출로 인한 수익들이 전부 사실은 손해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아웃인가 그렇습니다. 네. 키코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갑작스러운 환율 변동에서 보호를 한다고 그렇습니다. 일종의 환율 해지, 네, 그렇습니다. 해피하는 그런 상품으로 소개됐는데 네.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 거의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뭐 이런 부분의 상품이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언론에서 권유한 투기 상품인데 여기기 때문에 그냥 중소기업이 도산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고 또 이게 더 중요했던 거는 이건 정말 엄청난 투기 상품을 판매한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은행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거래은행 일반 잘 아시는 뭐 신한은행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서 주 거래은행인데 여기서 키코 상품 같은 거를 권유를 하게 되니 여신을 주로 그쪽에 맡기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피해가 엄청났던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니까 정말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이 금융사기 각종 피라미드니 뭐니 엄청난 금융사기들 지금까지 그 중에 이제 하나 최근에 문제된 것이 라임이나 이런 것들인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정부 집권이 9년 동안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본 자유화라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거 당시에 이제 자산 운용사라는 게 옛날에는 이게 자산 운용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금융 자문 그렇습니다. 예, 뭐, 기억납니다. 예, 그냥 자문회사 네, 그런 회사들로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자산운용사의 기준을 대폭 낮춰가 자산운용사들이 사모펀드를 하게 해줌으로써 네. 이번에 이런 사고들이 생기는 네. 단초를 제공한 책임을 면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자본시장법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다 규제를 풀어줬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기꾼들이 장난을 치고 재계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게 옳은 것만 해주고 틀린 건 안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신자유주의적으로 굴었지요. 금융위기를 겪고도. 네. 그래서 자본시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봅니다. 네. 그 다음에 특히 이명박 정부 때 문제인 것인데 사실 그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맞아오면서 뭐 여러 가지 특히 대우 계열사들이 사실 굉장히 한계 상황에 몰리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당연히 그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고려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거를 당장에 이제 불을 끄게 하기 위해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산업은행을 동원하고 특히 포철을 동원해서 이러한 부실 기업 인수를 이제 떠넘겨가지고서 사실상 계속적인 이제 그 저장 상태가 건전했던 산업은행과 포철도 악화시키고 또 그 외에 기타 공적 자금을 투입시키게 돼서 이 한계 기업들 지금까지도 이제 유지가 되므로 이게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의 뭔가 비리가 개입돼 있었던 거는 100%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포스코가 아무런 인수할 필요가 없는 형편없는 회사들 무슨 그런 회사들 이거 뭡니까? MB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뭐 지열 관련 회사들 이런 거를 포스코가 막 인수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또 그거하고 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하고 세계적으로 진출한다면서 포스코가 사실상 그때 그들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뭐 그 혁명 20일과도 관련 있는 뭐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참 이명 보수 집권 9년 동안 부동산 투기를 엄청 조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뭐 강남의 주요 요지에 있는 그린벨트를 강제로 풀어가지고서 뭐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그 아파트를 공급한다 그래서 투기 열풍을 정말 조장시키는데 정말 뭐 연념이 없었던 거 그건 당연히 저 인정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도 행보주택이니 뭐니 뭐 이런 것도 했지만 사실상 주택 문제 해결에는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지금 이제 문거리에 이제 정부가 가서는 이제 임대주택으로 하겠다는 그 내용과 거의 뭐 유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또 글짝이 하나 있었죠. 뉴스테이 이름도 좋잖아요. 네네. 뉴스테이 가서 살아라고. 난 그때 말할 때 박이 완전히 말이 앙뚜아네된 느낌을 받아. 난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전 인간이 아니다 생각했어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말 어떻게 재벌들의 사이에 땅 턱해주고 그 다음에 금융 턱해주고 그걸 가지고 재벌들이 시세로 고액 월세를 받아먹는 부분을 허용하는 걸 주택정책이라고 이름이 좋다고 거기가 살아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란 사람이 재벌에 이거 최경하이가 당시에 총대매했다 이야기가 바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이 잡혀갔다. 그러니까 정말 특히 젊은이들을 정말 열받게 하는, 정말 뭐 정부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대표적인 내용 중에 진짜 부동산 문제도 진짜 그 당시에도 문제였고 그 문제를 지금까지 문가리가 끌어안고서 지금 헤매고 솔직히 말하면 박은 많은 사람들이 박이 모자랐나 하지만 정책에 대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재벌들 앞잡이들 썩은 재벌들 일부의 앞잡이들이 주장하는 정책을 그대로 받아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친중 정책도 그래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요즘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하고도 사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저는 뭐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검찰들도 정말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말 잘못했다. 첫 번째는 이제 결국 이명박이 광우병 난동 대응에 본인이 실패한 후에, 누가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실패한 후에 이제 노무현을 표적 수사해가지고서 드러난 수사를 해서 혐의를 꺼내 보니 이게 뭐 몇백억 단위는 분명히 아니고 몇십억 단위가 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이 몇십억 가지고서 구속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이제 되다 보니,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당시 임치정 검찰총장은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었고, 이제 그 자녀 임기를 이명박 정부 때 수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반대하고, 근데 대검 중수부의 일부 검사들 같은 경우는 구속 수사를 뭐 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다 보니 결국 시간만 질질 끌리고, 그때 이제 그 드러났던, 저는 뭐 사실 그 당시에 그런 내용에 관심도 없어서 몰랐는데 논두렁 시계니 뭐니 정말 노무현 개인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처벌만 하면 되는 것인데 정말 노무현 개인의 인격을 이제 무너뜨리는 행태들이 막 진행되면서 요상한 여론전이 이제 펼치다가 결국은 그걸 그 당시 이명박 정부가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게 됨으로써 정말 이제 쪽박을 차고 패족이라고 불렸던 그 친노 세력들을 완전히 부활시켜주는 계기를 만들어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검찰 수사권은 이 부분에선 잘못됐다. 무엇이 잘못되었냐면 구속을 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신속히 구속 수사를 하던가, 아니면 그 혐의 자체로는 구속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불구속 기소하면 될 것을, 그걸 정말 요상한 여론전만 펼치다가 결국 이 역풍을 불러온 이 검찰 수사는 이건 분명히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진짜 큰 본질에는 접근을 안 했어요. 희한하게요. 네. 비본질에만 접근하고. 네. 그래서 박연차 씨하고 관련해서 많은 내용이 더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는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MB가 노무현 수사로 자신에게 달라드는 세력들을 선동하는 부분에 대한 겁만 주려고 한 건가가 처음부터 불명확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전직 대통령이 부패하면 좌파들은 다 집어넣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패로 보자면 당시에 삼성과 관련해서 정학재단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죠. 아무도 모르죠. 그게 뭐 몇천억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제대로 수사를 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수사를 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그냥 작은 잡다한 것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뒤지고 다니다가 그다음에 뭐 그때 베트남 화력발전소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조 원짜리. 네. 그게 도대체 본질이 뭔지를 수사했어야죠. 그렇습니다. 박연차에. 네. 그런 걸 수사하지 않고 그냥 잡다한 것만 가지고 질질 끄다가 사태를 그렇게 만들. 그러니까 이명박이 노무현 수사를 했을 때는 자기 개인의 권력 유지였지 정말로 부패를 척결을 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었다고 나는 봅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일이 그 모양이 됐고 오히려 좌파들한테 정말 엄청난 기회를 좀 주기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반성해야 될 것이 끝없는 자기 공격.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니까 앞선 얘기가 말씀드린 건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사하는 거는 제가 뭐라 할 거 아닌데 결국은 뭐 최경환 같은 사람이 이명박 정부 내에서도 요직을 맡았던 최경환 같은 사람이 재경경제부 장관으로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의 정부 때의 4대강 뭐 자원외교를 수사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수사만 질질질 끌고 가고 결론은 나는 거는 없고 결국 그냥 뭐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에 대한 반감만 일으켰고 그다음에 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물론 여러 가지 따져볼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전두환을 공격하고 궁지에 모는 모습은 정말 이게 뭐 그러니까 지금도 안 되고 있는 보수의 어떤 단일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때 다 모든 게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점점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런 우수성도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도 계속 고립만 되다가 결국 탄핵까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노소영이하고 네네네네. 저기 최태원하고 이혼에 보면 네. 거기에 노소영이 측이 네. 최태원이 네. 쪽에 네. 석방을 해주지 말라고 네. 했다라는 그게 네. 올라왔다. 네.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안종범 옛날에 혹시 내가 이 이야기 오래 전에 옛날에 했던 기억 안 나요? 하셨습니다. 예,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이 전을 보는 시각은 그야말로 원한으로 부글부글 끓었고 그나마 사회적으로 이제 숨을 쉬면서 활동은 노태우 때부터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노태우를 보는 시각은 굉장히 덜하고 그 문제 속에서 지금 전두환 특별법 문제에서 전두환만 둘 중에 전두환만 갈구는 부분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내용이 지금 둘이 이혼 소송에 지금 안종범 수첩으로 그게 등장했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정말 더 뼈아픈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제 요즘에 들게 되는 것이 북핵 폐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전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물론 뭐 미국이 북한한테 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미국도 이제 이 북한 핵 문제 폐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만약에 무력을 동원해야 한다 그러면 거의 전력을 이제 동원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 폐기는 불가능한 상황까지 지금 현재 왔고 그 돌이켜 보면은 그게 이명박 이후에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 가지 뭐 전략적 인연이 뭐니 이런 식으로 사실상 북핵 폐기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마치 북한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만 제공하면 북한과 교섭이 가능하고 북한의 핵 폐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명박 때는 뭐 비핵 한천,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러면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이유로 한미일 동맹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사드 배치 등의 미사일 방어망 단독 사드 배치 등에도 반대하면서 오히려 뭐 독자적으로 한국이 KMD라고. 예, KMD라고 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예, K 방역에 그래서 시초가 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북한이 쏘고 있는 그런 스커드 같은 옛날 구형 미사일이 아니라 지금 신형 미사일에 대해서 어떻게 MD를 구축한다는 말입니까?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라는 말도 안 되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수 집권 9년에도 있었고 또 밑도 끝도 없는 일본에 대한 강경책. 좀 하여튼 진짜 일본에서도 특히 극우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조금만 정치적으로 좀 몰리게 되면 갑자기 일본에 대한 강경책을 동원해서 여론을 전환하려고 했던 거. 지금 몽골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이명박의 갑작스런 독도 방문,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의 문제 해결, 성결 조건을 일본과의 외교 협상에서 제시하는 거. 이거 자체가 오히려 지금 문가리가 지금 현재 펼치고 있는 정책과 사실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소장님도 계속 말씀하신 거지만 이게 정말 더 뼈저릴 건 뭐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런 잘못들이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른바 보수를 지지한다는 세력이나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쟁을 벌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이제 황 소장님처럼 그 미디어계에서 이제 퇴출 당하신다거나 뭐 감시를 당하신다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고 오히려 이제 철저하게 보수 정치 세력 내에서는 권력만을 100% 추정하고 자정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보수가 기득권화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보수의 문제의 핵심이에요. 수구 기득권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정책의 상당수가 국민이 아닌 보수의 기득권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집행되어진다. 네. 나는 그거 맞다고 봅니다. 네. 주거 정책부터 시작해서 네. 교육 정책, 네. 그다음 물가 정책까지도 다 그렇게 나온다고 봐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보수가 개혁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완전히 보수에서 철저하게 외면되고 따돌림을 받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도대체 보수에서 누가 보수라는 부분을 유지하면서 쟤는 빼, 쟤는 넣어를 하느냐. 네. 이 부분에 보수의 지금 정치권 국민의 똥당이 그러는 거냐. 아니면 똥당이 이면에 그렇습니다. 이걸 움직이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똥당은 거기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일종의 끈아풀이냐. 그렇습니다. 저는 똥당 내부에서 작용하는 시스템에 누가 김종인을 갖다 놨냐. 네. 이게 김할배가 똥당의 대표를 맡게 되는 게 누구의 의지냐. 그렇습니다. 똥당을 넘어서는 누군가가 집어넣은 거 아니냐. 네. 왜 똥당은 거기에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냐. 왜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누가 봐도 저건 다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인데 보수에서 황교안 일을 다 밀어주는 쪽으로 작동이 되었느냐. 그런 부분에 금전의 개입은 없었느냐. 네. 이런 부분을요.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고 결국은 뭐 이명박바 박근혜 바로 망한 보수가 탄핵 이후에도 뭐 홍준표바 그다음에 황교안바 홍준표도 신보수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말이 돼요.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윤석열을 무조건 또 따라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그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이 윤석열 지지한다고 조선일보에 광고 내는 꼬라지를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켜봐야지 그냥. 네, 네. 재뿌릴 필요는 없지만. 네. 그걸 지지하는 광고를 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저도 그러니까 100% 말씀 동감할 수밖에 없는 게 저가 100%를 양보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뭐 나하고 좀 어떤 나의 어떤 이익을 대변할 의문이 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보고 뭐 하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가 되지만 이제 지금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전 딴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뭐 정치를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하는 그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 검사로서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데 아무것도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빠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과학적 사고방식이 결국은 이제 정답인데 결국 지금까지도 실체가 없이 그냥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그냥 이 구호만 난무하지 자유시장 경제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을 정말 좀 방지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게 과연 최선이 아닌데 지고지순의 선이 아닌데 이거를 부작용을 방지해서 또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한 얘기는 없이 계속적인 구호만 지금 난무하는 거예요. 말장난을 많이 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치 용어는 보편적으로 정치와 경제적 용어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것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자본주의라고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라고 해야죠.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럭저럭 해왔지만 현재에 있어서 체제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미국에서 발간되는 책에 그런 내용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도 지금 성장이 한계에 이르면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해서 분배나 이런 부분에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자, 코로나 시기에서 그게 더 문제가 더 들어진다. 민주주의도 지금 현재 이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것보다는 민주주의가 독재로 향할 수 있는 요소들을 더 많이 넣으면서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만능이 아님을 지금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무슨 성경이나 코란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기반해서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계속 바꿔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자유시장 경제니 말을 썩 바꿔가지고 자유민주주의니 하면서 이걸 만능으로 생각하잖아요. 한국의 보수는요. 여기에서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적인 관점을 드러내서 관철시킨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닌 게 한국에 너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계속 그냥 자유시장 경제 운운해서요. 이거 말하는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대다수가 재벌 앞잡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지금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뭐 최근 이제 뭐 2, 3년 동안 문가리 정권 들어서 집값이 이제 뭐 2배 혹은 내지 뭐 최소 50%를 올랐는데 저는 이제 이게 과거하고는 같은 거냐 뭐 2005, 6년도에도 뭐 그런 현상들이 있었으니까 비슷한 거냐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10억, 그러니까 내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0억이 있어야 되는 상황과 내가 연소득 대략 뭐 저희가 이제 소장님 말씀드린 5천만 원 정도 기준을 할 때 그래도 힘들지만 지금 뭐 그래도 한 4, 5년 전에 내가 그래도 서울에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소득 5천만 원에서 10억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과 15억, 20억을 마련해야 된다는 상황은 이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유시장 경제니까 뭐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받아들여. 이거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달할 수 있는 부분과 도달할 그렇습니다. 수 없는 부분에 관한 영역에 있어서 국민들 다수에게 도달할 수 없는 영역 부분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 집 마련에 소망이 다 있다라고 해서 가져라고 할 게 아니라 내 집을 나 찾으면 다 가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적으로 주택 공급을 말하면 마치 금기시 되어 가지고 불경스러운 것처럼 아니 임대가 잘못됐고 내 집 마련 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집 마련은 그럼 싸게는 왜 안 됐냐 부분에 대해서는 왜 다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집을 가지고 얼마나 장사를 해먹으려고 드는데 다들 가담해서 뜯어먹고 사는 공동체면 보수 바닥이 이러느냐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죠.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게다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뭐 제 주위에 이렇게 있는 뭐 특히 20, 30대 젊은이들 중에 상당수는 그래도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노력으로 어떤 것을 확보하고 미래를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의지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조금만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사다리를 주자는 것이지 그거를 받침대에 세워주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냥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집이 공급이 불가능하다면 못 해주는 그렇습니다. 거지만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여러 군데서 나오니까 집 하나에 30평짜리에 2억 1천만 원 저는 지극히 한국적 소득 수준에서
합리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파트 뭐 레미안이니 이런 거 살고 싶은 사람은 거기서 살고 없는 이 청년들에게는 국가가 주택을 공급해 주자. 그래서 그들이 자기 집을 월세를 가지고 자기 집에 넣어가면 자산 축적을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세가 아닌 자산 축적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왜 나쁘냐. 네. 이게 좌파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한민국의 2020년에 이제 보수도 없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은 얘기하지만 제공되는 기회가 없는데 무슨 그게 보수입니까? 그다음에 서로 다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이 뭐 진보라고 하지만 뭐 더 다 같이 잘 살기는 고사하고 지들만 잘 사는 사회를 국가를 만들어 나갔던 게 무슨 진보입니까? 그래서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의 정신은 혁명 21에 있다는 생각이 저 스스로 요즘에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